박상준이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영화 감상하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들 보셨나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버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 스필버그 버전에 나왔던 장면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좀 오마주를 하는 장면이 있구나, 뭐 이렇게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보신 영화를 포함해서 이번에 영상 제공에서 아주 그 멋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는데, 1950년대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SF 영화, 이제 50년대 몬스터 특별전으로 명칭이 붙었는데, 이 영화들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좀 포착할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이랄까, 그 배어있는 공통적인 정서,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환경, 그리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그 영화들에서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의미나 뭐 주제, 맥락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관 분석을 통해서 감상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저도 좀 약간 좀 실험적인 방법이랄까, 저 준비한 PPT에 텍스트가 거의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제 그림 이미지만 가지고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아무쪼록 재미있게 좀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195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었던 당시의 포스터입니다. 지금 보신 영화에. 네, 그래서 뭐 1955년이면 당연히 저도 태어나기 전이고요. 지금 뭐 거의 70년 가까이 들어가죠. 네, 원작 영화는 1953년 작품이고 우리나라에는 1955년도에, 지금은 더 이상 극장 상영을 하지 않는 저 종로의 단성사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재개봉도 하고 뭐 이렇게 됐었죠. 보시면 뭐 화면 크니까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보면 이제 다 한자로 되어 있죠. 최고의 원작, 그러니까 H.G. 웰즈의 우주전쟁을 이제 원작으로 삼았다는 얘기고, 최고의 제작자가 드디어 완성한 우주과학 영화의 경이적 거편. 네, 요즘 안 쓰는 말도 막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운데 이게 청천년색이라는 걸 강조를 했죠. 왜냐하면 이번 상영회에서 영화 보시는 것들 대부분이 보면 흑백 영화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컬러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5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헐리우드에서는 이런 장르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은 사실 컬러로 제작되는 경우가 꽤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청천년색이라는 게 강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뭐 그 화성인들의 그 기계, 그 다음에 그 기계가 쏘아 올린 광선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인간들의 이제 시가지와 우리의 두 주인공 모습,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이 포스터가요, 5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 환경, 그러기도 했고, 그게 80년대까지도 좀 이어져온 감이 있는데, 사실 일본의 영향이 굉장히 많죠. 1955년이면은 우리나라가 그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70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판 우주전쟁 포스터거든요. 뭐 사실상 제목의 폰트까지도 거의 똑같고, 최고의 원작, 최고의 제작자가 뭐 완성한 우주 과학 영화의 경이적 거편이라는 저 한자로 그 카피 문구조차도 사실은 이제 일본판 포스터에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이제 옮겨놓은 거죠. 자, 근데 일본판 포스터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요, 우리 한국판 포스터에는 없는데 일본판 포스터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 같은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죠. 혹시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뭐죠? 네? 예, 왼쪽 밑에 왼쪽 아래 보면은 그 핵폭탄 터졌을 때 먼저 버섯구름이 들어가 있죠. 사실 이 이미지 자세히 보시면 영화에 실제로 나왔던 버섯구름 이미지도 아니에요. 모양이 좀 다르죠. 일본 사람들은 굳이 여기에다가 저렇게 영화에 등장하지도 않은 다른 모양의 버섯구름을 굳이 삽입을 해가지고 핵폭탄이 터졌다라는 거를
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품은 원래는 이제 1953년에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영화 포스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처음에 나왔던 저 자료원 시네마테크에서 처음에 타이틀 화면으로 걸어주셨던 그거하고 이제 또 다른 모양의 포스터인데, 이 일본판과 우리나라판 그 당시 개봉 포스터하고 이제 그래픽이 비슷한 포스터가 사실은 이제 이 미국판 포스터에서 좀 따온 거죠. 두 사람의 포즈가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도는 비슷하죠. 그 위에 화성인들 기계 날아다니고 더 위에는, 저기는 붉은 화성을 미국판 포스터에는 표현을 해놨는데 이 일본판 포스터에는 뭐 화성을 그렇게 뭐 표현을 안 해놨어요. 뜬금없이 저기 보니까 뭐 토성은 떠 있고 그렇긴 한데. 자, 근데 50년대 헐리우드 영화이긴 하지만 이 영화는 말씀드렸다시피 원작 작가가 쓴 원작이 따로 있죠. 이건 1898년에 영국의 허버트 조지 웰스가 쓴 같은 제목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당연히 웰스가 쓴 원작은 무대도 영국이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근데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미국으로 무대를 바꾼 거죠. 그래서 원작은 1950년대 미국이 아니라 사실은 19세기 말의 영국을 시대 배경으로 한 그 상황에서 탄생한 소설이다. 그게 뭐가 다른가? 그러려면 이 원작자 허버트 조지 웰스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작품들을 썼으며 자기의 작품들에 어떤 메시지랄까 이런 거를 담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950년대 헐리우드에서 원작을 영화를 만들면서 원작과 원작자가 표현하려고 했던 어떤 메시지나 주제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변형된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이제 H.G. 웰즈인데, 웰즈는 뭐 흔히 장르 SF 분야에서는 뭐 SF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 SF 문학 분야가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서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보다 이제 살짝 앞선 세대에 프랑스의 줄 베른이 있었고요. 해저 이말리라든가 뭐 기구를 타고 오주간이라든가 또 뭐 우리나라 이 100년도 훨씬 더 전에 소개되었던 철세계라는 작품의 원작인 인도 왕비의 유산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쓴 프랑스 작가 줄 베른과 함께 영국의 H.G. 웰스, 이 두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르 소설로서의 SF 문학의 거의 이제 시조적인 사람들인데, 웰즈의 흔히 말하는 이제 SF 3부작이 있어요. 그 오늘 보신 우주전쟁, 그 다음에 타임머신, 그 다음에 투명인간, 이렇게 세 작품이 SF의 거의 이제 원조격인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이 작품은 이 작가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썼는데 다른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널리 알려지지가 않았고, 이 세 SF 작품들만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지금도 계속 널리 읽히고 있는 SF 고전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웰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SF의 시조, 어떤 그런 SF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잘 엮어서 냈던 사람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웰즈는 굉장히 뭐랄까 우리 인류 역사상 20세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로 어떤 전 지구적인 문명사적인 그 시야를 가지고서 세상을 관조했던, 그리고 어떤 인류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진보하고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문명 비평 작업과 또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래 사회의 모습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저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와 소통하려고 했던 그런 굉장한 문명 비평가입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이 아마 했던 말로 기억을 하는데, 그 조지 오웰이 H.G. 웰즈를 두고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생각 좀 하면서 사는 모든 젊은 지성들은 어떤 의미로 봤을 때 모두 H.G. 웰즈의
정신적 유산들이다.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 뭔가 이 맥락을 좀 짚어보면서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엄청난 평가거든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제국인데, 그 나라의 20세기 초의 지성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국의 모든 지성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웰즈의 영향을 받은 정신적 유산 소산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조지 오웰이 했다는 것은 이 웰즈가 단순히 무슨 SF 소설들이나 그런 과학 SF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신기한 SF 소설들을 좀 일찍 먼저 썼다라는 그런 차원의 작가가 아니라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공간적으로 큰 시야를 가지고 끊임없이 좀 다루어보고 싶어했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류가 지금보다 더 전쟁을 줄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에세이라든가 평론 같은 것들도 소설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영국에 이제 페이비안 사회주의 조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하고 같이 이 웨일즈도 그 페이비안 사회주의 조직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던 러시아를 직접 방문해서 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과연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직접 내 눈으로 한번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직접 러시아를 웰즈가 방문을 하기도 했고, 스탈린하고 직접 대담을 해가지고 그 기록이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서 출판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즈라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자기 작품들에 뭔가 나름대로 어떤 심오한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영화도 저도 어렸을 때 그 TV에서 하는 영화극장 뭐 이런 데서 이 영화를 보고서 정말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이게 아멘으로 끝나는 줄은 저도 오늘 다시 이제 세상을 알게 됐는데, 사실 웰즈는 뭐 그 특정 종교에 이렇게 치우친 어떤 입장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냥 인류 전체의 어떤 문화와 그 미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비전과 기대, 희망 이런 거를 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자기가 글로서 좀 표현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빅히스토리라는 말 좀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단순히 우리 호모사피엔스만의 역사로서만 서술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포함한 이 주변의 모든 것들, 그 생태계라든가 자연, 문화, 그 다음에 심지어 지구의 어떤 지질학적 역사와 그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주의 역사부터 쭉 통시적으로 써내려가는 걸 이제 빅히스토리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웰즈가 이미 1930년대, 40년대에 써가지고 아주 큰 대작으로 발표한 저술이 세계 문화사 대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이미 우주의 탄생부터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빅히스토리적인 관점으로 우리 인류와 세계와 우주의 역사를 서술하려고 했던 시도를 이미 웰즈가 한 거죠. 거의 100여 년 전에. 그래서 그 세계 문화사 대계라는 저술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어로는 완역이 되어서 그 당시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자란 젊은 지식인 청년들은 1930년대, 40년대에는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박경리 작가 같은 분이신데, 그 저작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완역되어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청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1980년대, 90년대 정도까지의, 그러니까 소련 동부 사태, 소련 동부 몰락이 있기 전까지의 남한의 지식 청년들보다는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외국의 여러 이제 정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 스펙트럼이 넓지 않았나,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즈가 1948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굉장히 인류에 대해서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고 허무하고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목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전쟁 같은 영화에서도 얘기를 묘사를 했다시피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뭐 우리끼리는 잘나고 어쩌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어떻게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당해낼 수 없는 외계인들이 침공을 해오기라도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우리끼리 스스로 이렇게 서로 막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는 걸까?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웰즈가 굉장히 좀 실망을 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즈의 그러한 실망이 1950년대 미국 할리우드 SF 영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을까? 이게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같은 제목으로 리메이크를 2008년에 했던 지구가 멈춘 날의 이제 원작입니다. 1951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 우주 전쟁처럼 처음부터 외계인들이 막 무력을 사용해서 지구와 인간 사회를 막 그렇게 초토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외계인들과 저 포스터에 보이는 로봇이 와가지고는 우리 인간들한테 먼저 대화를 시도를 해요. 왜 너희들은 원자 핵무기를 쓰고 또 서로 막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대량 살육을 하고 그러느냐, 평화를 지키지 않고. 그래서 저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인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당장 이제 원자력 사용 같은 걸, 원자 무기 같은 것의 사용을 중지하고 폐기하고 평화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해라. 근데 이번에는 그러한 외계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이 미국 이제 영화가 미국에서 만든 거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총을 쏘는 거였죠, 외계인한테. 그래서 이 지구 추후의 날이라는 영화도 이번 상영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50년대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SF 영화들, 괴물이 나오는 SF 영화들은 대부분 보면 외계로부터의 어떤 그 위협, 침략 그런 것으로 인해 파괴되고 흔들리는 편안한 미국인들의 일상, 그리고 이것을 위협하는 존재는 뭐든지 나쁜 것, 악,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지구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는 그 점에서는 약간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한 거죠. 그랬는데 인간들은 그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뭐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살겠다는 니들이 왜 간섭이냐 뭐 이런 정서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도 보면은 외계인들이 아무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외계인들은 우리 지구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학 기술력으로 결국 우리를 위협을 하거든요. 평화롭게 살라는데 왜 말을 안 듣냐? 그럼 우리가 얼마나 힘센지 보여줘? 뭐 이런 아주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런 정서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고 뭐 이런 거는 떠나서 일단 외계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평화롭고 잔잔하고 일상적으로 하루하루가 이제 평화롭게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위협하는 어떤 비일상적이고 비자연적, 비지구적 어떤 이런 외계로부터의 낯선 것 이런 것 자체가 그냥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50년대 SF 영화에 공통적으로 배어 있는 정서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더 띵이라는 게 바로 이제 괴물이라는 작품이고 1982년에 존 카펜터 감독이 이제 커트 러셀을 주연으로 내세워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만든 영화 버전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 영화는 지금은 벌써 이제 나온 지가 40년이 훨씬 넘어서 요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챙겨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SF 공포 영화로서는 사실 이 오리지널 51년판 더 싱보다 훨씬 더 무섭게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보면 뭐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은 그 대공황 시기를 힘들게 지낸 다음에 사실상 1950년대에 접어들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일반 서민들이 좀 안정되고 평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시대라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오늘도 보면은 뭐 주말이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댄스 파티도 하고, 그래서 중산층들의 어떤 그 생활 수준이 굉장히 좀 상향 평준화되어서 미국 지금처럼 막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지지도 않고 아직은. 그래서 1950년대 미국의 일반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유롭고 또 좀 뭐랄까 평화적이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제 백인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죠. 백인 남성들한테만. 어쨌거나 그랬기 때문에 50년대에 나온 미국 헐리우드 SF 영화들의 외계에서 오는 존재들은 뭐든지 그러한 그 넉넉하고 평화로운 미국 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그리고 뭐 그 영화에서 묘사했듯이 어떤 그 특정 종교의 어떤 그 신앙으로 이렇게 서로 단합하는, 거기에서 구원도 취하고 또 어떤 그 자기네들의 일상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뭐 잘못이랄까 파렴치한 짓들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뭐 그렇게도 파악이 될 수 있는데, 이 더 싱이라는 작품은 그 외계로부터의 침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타도의 대상이 되는 그 뭐 소통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우주 전쟁에서는 뭐 소통의 시도라도 하려고 했던 장면이 나왔지만 이 괴물 이 영화에서는 좀 특수한 상황을 설정을 해서 처음부터 그냥 반드시 퇴치해야만 되는 어떤 그 악의 그 뭐 체화된 뭐 물성이랄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묘사가 됐어요. 이게 남극 기지에 있는 그 연구소 안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해가지고 연구소 안으로 들여왔다가 그게 이제 괴물로 변해서 인간들하고 대치를 한다,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도 50년대 헐리우드 SF 영화들 중에서는 굉장히 명작 중에 속하고, 그래서 뭐 82년도에 그 리메이크도 되고 그랬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설정은 외계에서 온 낯설고 위협적인 존재가 우리의 넉넉하고 여유롭고 안온한 일상을 흔든다. 따라서 이거는 좋지 않다.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다. 이런 정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